아시아 최초 디즈니 크루즈 디즈니 어드벤처가 싱가포르에서 얼마 전 첫 출항을 했습니다. 디즈니 덕후인 저도 내돈내산으로 타고 왔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 경험을 토대로 팁과 정보를 꾹꾹 눌러 담아 만들어봤습니다. 만일 현장감 있는 후기와 팁이 궁금하다면 이미 올린 3편의 후기 시리즈도 보세요. 분명히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만족도 차이는 엄청 크리라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테마파크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즐길 수 있거든요. 워낙 시스템들이 복잡해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누가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죠. 디즈니 크루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러 가는 건데 검색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슬프지만 그냥 대강 편하게 시간 보내고 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놓치는 게 많아질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 아마 시간이 흐르면 피드백을 받고 운영 노하우가 생기면서 운영 방식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영상 내용과 달라진 점이 있거나 다른 걸 경험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우선 크루즈를 타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용어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안에서는 객실을 스테이트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일은 많이 없지만 예약하고 체크인하는 과정에서 많이 보게 될 용어니까 알아두면 좋죠. 크루즈에서는 층을 덱으로 표현합니다. 9층은 덱 9, 10층은 덱 10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말하죠. 엠바케이션은 배를 타는 것, 즉 승선을 말하고요. 디스엠바케이션은 배에서 내리는 것, 즉 하선을 말합니다. 역시 내가 쓸 일은 많이 없는 언어지만 안내가 될 때 자주 보게 될 단어죠. 팁도 줘야 하는데요. 팁은 그러투이티라고 표현합니다. 크루즈 안에서 저녁 식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레스토랑을 돌면서 밥을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것을 로테이셔널 다이닝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배의 앞은 FWD, 배 중앙 부분은 MIT, 배 뒷부분은 AFT로 표현합니다. 크루즈 내부는 물론 앱에서 어느 위치를 설명할 때 모두 이 용어가 쓰이기 때문에 미리 알면 도움이 되죠. 디즈니 어드벤처호는 총 7개 테마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내부를 파악할 때 도움이 되니까 정리해보도록 하죠. 디즈니 이미지네이션 가든은 3층 규모의 성과 공연 무대가 있는 중앙 정원 같은 곳으로 공연을 보기 위해서 자주 방문하게 되는 테마구역입니다. 마법사 미키 동상도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디즈니 디스커버리 리프는 인어공주와 니모를 찾아서를 테마로 하는 바다 테마구역입니다. 앞서 소개한 디즈니 이미지네이션 가든 테마구역과 같은 층이고 이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죠. 토이스토리 플레이스는 각종 슬라이드와 수영 장에 위치하고 있는 토이스토리 테마구역입니다. 마음껏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마블을 테마로 하는 테마구역 마블랜딩에는 놀이기구가 3개 있습니다. 여기에 디즈니 크루즈 역사상 첫 바다 위 롤러코스터가 위치하고 있죠. 웨이파인더 베이 테마구역에는 모아나를 테마로 하는 바와 작은 수영장이 있고 거대한 야외 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보거나 모아나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소쿄 스트리트는 영화 비키오로에 나오는 히로와 베이맥스가 사는 가상의 도시 샌프란소쿄를 표현한 테마구역입니다. 10대 청소년들 을 위한 공간, 영화관 4개관, 버피와 친구들 샵도 위치하고 있는데 가장 잘 꾸며진 곳이죠. 타운스퀘어는 성인들을 위한 각종 라운지바, 게스트 서비스, 디즈니 공주로 꾸며진 실내 무대, 뮤지컬이 공연되는 대형 극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가장 많이 지나다니게 되는 테마구역입니다. 각 층에 어떤 것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지 미리 알고 가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크루즈에서 층은 덱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층별 구조를 그려놓은 것을 덱 플랜이라고 하는데 디즈니 크루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리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고 가세요. 이제 예약 시기와 예약 방법 등 예약을 할 차례입니다. 보통 디즈니 크루즈의 일정은 15개월에서 18개월 전에 발표가 납니다. 디즈니 어드벤처호는 현재 17개월 이후의 일정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는 상태죠. 17개월 뒤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예약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미리 예약을 해야 조금이라도 쌀 때 예약을 할 수 있고 좋은 객실도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은 크게 디즈니 크루즈 공식 홈페이지, 클룩이나 KK데이와 같은 여행 플랫폼, 크루즈 전문 여행사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디즈니 크루즈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하자마자 내 디즈니 계정과 바로 연결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객실의 위치를 직접 보면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비싸거나 혜택이 없다는 게 단점이죠. 클룩이나 KK데이와 같은 여행 플랫폼은 간혹 바우처를 준다거나 호텔 1박을 주는 등 혜택을 주는데요. 시기마다 그 혜택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이득인지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단점을 굳이 꼽자면 그 예약된 내용을 내 디즈니 계정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크루즈 전문 여행사
어드벤처를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별로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냥 맡겨만 두면 되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온보드 크레딧, 그러니까 배 안에 쓸 수 있는 크레딧, 현금같이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혜택을 줄 때도 있습니다. 굳이 단점을 뽑자면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귀찮음 정도? 근데 저는 디즈니 크루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예약을 했었어요. 그 전에 탈 때도 그랬고 이번에 디즈니 어드벤처 탈 때도 그랬고 저는 제 객실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제가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냥 빨리 예약을 하고 정확하게 예약을 하고 싶었습니다. 항공권도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느냐 대행사에서 사느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한쪽은 비싸고 한쪽은 싸고 근데 또 이쪽에 장점이 있고 이쪽에 또 단점이 있고 뭐 이런데 그와 비슷합니다. 저는 공식 홈페이지를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고요. 여러분들은 잘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약을 하려면 우선 디즈니 어드벤처 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죠. 2026년 기준 디즈니 어드벤처는 3박 4일 일정과 4박 5일 일정이 있습니다. 3박 4일 일정은 매주 월요일 출발, 4박 5일 일정은 매주 목요일에 출발하죠. 탑승일 탑승 시간은 체크인 과정에서 결정하게 되고요. 하선일 하선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시작해 아침 식사 직후 모두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일정 중간에 어디에 내리는 경우가 있는 크루즈도 많지만 디즈니 어드벤처는 그런 일정 없이 줄곧 바다 위에만 있다가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일정이라서 바다 위 호캉스를 즐기는 기분으로 타면 되죠. 이제 객실을 알아볼까요? 객실, 즉 스테이트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예약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객실은 크게 인사이드, 오션뷰, 베란다, 컨시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죠. 인사이드 스테이트룸은 창문이나 베란다가 없는 기본 객실로 가장 저렴합니다. 인사이드 스테이트룸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죠. 가장 저렴한 인사이드는 2층 침대 1개가 기본이고 4명이 잘 경우에는 벽에서 나오는 2층 침대 1개를 더 세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지만 창문이 없는 가장 기본 방이기 때문에 가장 답답할 수 있죠. 디럭스 인사이드는 2명이 잘 수 있는 퀸베드 1개가 기본이고 4명이 잘 경우에는 소파를 펼쳐서 2명이 잘 수 있는 침대를 하나 더 세팅할 수 있습니다. 역시 창문이 없어서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디럭스 인사이드 위드 리프뷰는 기본적으로 내부는 디럭스 인사이드와 같은데 작은 창문이 있어서 인어공주, 니모를 찾아서 등 바다를 테마로 하는 테마고요. 디즈니 디스커버리 리프를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방이죠. 오션뷰 스테이트룸은 이름 그대로 바다를 볼 수 있는 객실입니다. 세부적으로는 2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인사이드 스테이트룸은 답답할 것 같고 베란다가 있는 객실은 비싸서 고민이 될 때 그 중간으로 선택하기 좋은 옵션이죠. 기본 오션뷰는 인사이드 객실과 똑같은 구조인데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디럭스 오션뷰는 디럭스 인사이드와 같은 구조인데 역시 바다가 보이는 창문이 있다는 게 다르죠. 베란다 스테이트룸은 이름 그대로 베란다가 있어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앉을 수 있는 구조의 객실입니다. 무려 4가지로 다시 나눠집니다. 가장 기본인 스테이트룸 위드 베란다는 인사이드 스테이트룸과 같은 구조인데 베란다가 있고 베란다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죠. 디럭스 오션뷰 위드 베란다는 디럭스 인사이드와 같은 구조인데 역시 베란다가 있고 나가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비싸질수록 객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눈에 들어오시죠? 침대 구성은 똑같습니다. 창문이 없느냐, 창문이 있느냐, 베란다가 있느냐 점점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변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아닌 내부 정원뷰 베란다 객실이 있는 건데요. 디럭스 가든뷰 위드 베란다는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크루즈 내부 쪽 테마고요. 디즈니 이매지네이션 가든이 보입니다. 각종 공연을 베란다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시끄러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디럭스 리프뷰 위드 베란다는 바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크루즈 내부 쪽 테마고요. 디즈니 디스커버리 리프가 보이는 베란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어공주와 니모를 찾아서 테마의 바다 테마고요. 기억나시죠? 딱히 볼거리가 있는 베란다 뷰는 아닙니다. 좁은 객실은 가라. 호텔처럼 넓은 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위트룸 개념의 컨시어지 객실도 있습니다. 컨시어지 객실은 일반 객실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데요. 대신 전용 혜택이 있습니다. 전용 수영장, 전용 굿즈샵, 전용 헬스장이 있고요. 어메니티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누구보다 각종 프로그램 예약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가지고 있어요. 컨시어지 객실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객실 수가 적어서 여기서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세부 내용이 궁금하다면 디즈니 크루즈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객실이 어느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테마로 했느냐, 그 객실 테마가 중요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디즈니 어드벤처 후에는 이렇게 다양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테마로 하는 객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객실 타입에 따라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객실 위치나 호수에 따라 그 테마가 갈리기 때문에 만일 내 아이나 일행을 위해 테마 선정이 중요하다면 몇 호실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지난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묵은 객실의 경우는 인어공주 테마였는데요. 근데 사실 그 테마가 엄청 뚜렷하진 않습니다. 인어공주 테마 객실이라고 해서
막 인어공주처럼 꾸며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다처럼 꾸며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객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테마가 엄청난 기준을 갖게 될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내 아이가 테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테마를 알고 고르는 게 좋겠죠. 내가 고르려고 하는 이 객실이 무슨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웹진에다가 잘 정리해놨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사실 객실 테마보다 중요한 것은 객실의 위치입니다. 그 장단점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어느 객실이 좋다, 어느 객실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좋음의 기준, 나쁨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걸 잘 참고하셔서 객실을 선택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즈니 어드벤처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존이 두 곳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진 객실도 많지만 아주 간혹 이렇게 붙어있는 객실들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가까우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너무 멀면 내가 왔다 갔다 하기 힘들죠. 완전 양 끝에 있는 객실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은근 많이 걷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실을 선택할 때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듯 먼 듯한 곳을 고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창문과 베란다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크루즈 안에 프로그램이 정말 많고 갈 곳이 많아서 객실에서 바다를 바라볼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여유를 부리는 그 정도? 근데 객실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집돌이 스타일, 혹은 창문이 없어도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저렴한 인사이드 객실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차라리 돈을 아껴서 그 돈으로 다른 걸 해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굿즈를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끔씩 답답함을 못 참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창문이 있거나 베란다가 있는 방을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베란다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객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엄청 고민이 되실 거예요. 창문이 있고 베란다가 있고, 이거 하나만으로 가격이 많이 뛰니까요. 디즈니 이매지네이션 가든이라고 해서 무대 공연이 있는 쪽은 시끄럽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선 무대 공연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객실에만 있다 보면 그 소리가 다 들릴 수 있거든요. 물론 창문을 닫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후기도 많습니다. 어쨌든 공연을 계속 하는데 내가 과연 객실에 하루 종일 있을 것이냐, 그럴 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시끄럽다, 시끄럽지 않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밤에는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일찍 자려고 했는데 캐릭터 댄스 타임을 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배 앞, 배 중간, 배 뒤, 어디가 좋을까요? 무조건 엘리베이터가 있는 중간 정도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또 엘리베이터에 붙지 않는 경우가 더 좋고, 그리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멀미를 했잖아요. 멀미에 취약하신 분들이라면 중앙 쪽에 최대한 잡는 게 좋고, 너무 위쪽이 아닌 낮은 층을 잡는 게 더 좋습니다. 위로 갈수록, 앞과 뒤로 갈수록 멀미가 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이 중요합니다. 크루즈 비용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막상 지내다가 보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체험해보고 싶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돈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차라리 객실 비용을 줄이는 게 낫습니다. 객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제가 볼 땐 거의 없거든요. 이제 예약은 했다고 치고 예약이 된 상태에서 탑승 전까지 어떤 걸 하면 되는지 기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90일 모든 잔금을 결제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결제가 완료된 상태여야 액티비티랑 레스토랑을 예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아예 디즈니 크루즈 앱을 설치해 놓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까먹지 않게요. 앱을 설치해 놓고 로그인을 해두면 좋죠. D-75일 각종 유료 액티비티와 유료 레스토랑을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약하는 것들은 대부분 유료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낼 생각이 없다면 신경을 꺼도 되고요. 근데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것 정도는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이때 빠르게 예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모든 예약이 빠르게 차고 마감되거든요. 근데 변수가 있으니 캐스터웨이 클럽이라고 디즈니 크루즈를 한 번이라도 탔던 사람들은 이 회원이 되는데, 이 회원들은 특혜를 가져갑니다. 등급별로 예약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저번에 한 번 디즈니 크루즈를 탔다고 등급이 하나 올라서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캐스터웨이 클럽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제 글을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예약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이들을 공주나 왕자로 꾸며주는 비비디 바비디 부티크, 성인이든 아이든 마블 히어로로 꾸며주는 마블 스타일 스튜디오, 각종 술 시음, 각종 스파, 그리고 유료 레스토랑으로는 할로 트라토리아, 마이크와 썰리의 플레이버 오브 아시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 유료 노래방도 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프터눈 티를 마시면서 디즈니 공주들을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3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가 있는 가족들만 신청이 가능하고, 아이 한 명당 그 금액이 무려 $250, 성인은 $75입니다. 내
아이가 디즈니 공주를 정말 좋아한다면 해주고 싶겠지만 가격도 비싸고요. 디즈니 공주들이 사진을 일일이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기만 한다는 후기가 정말 많아서 굳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일 2단계에서 예약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크루즈에 탑승한 이후에 빈자리에 또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유료 프로그램들, 유료 레스토랑 이용하지 않아도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서 서운해할 게 전혀 없습니다. D-30일 사전 체크인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전 체크인은 앱이나 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내가 몇 시에 승선을 할 것인지 승선 시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도 캐스터웨이 클럽 회원들이 먼저 체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통 오전에 승선하는 시간대는 다 빠집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승선을 하려면 사전 체크인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죠. 나의 개인정보를 적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영어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힘들다면 팝하거나 번역이 되는 크롬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사전 체크인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미리 준비하면 사전 체크인을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준비를 안 하면 사전 체크인 하다가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이러면서 지연이 될 수 있거든요. 우선 여권 사본, 그리고 일행들의 증명사진, 연결할 신용카드 정보, 그리고 크루즈 전후로 내가 타게 될 항공편과 묵게 될 숙소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정보 적는 거는 뭐 한 번 올려놓고 업데이트를 해서 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사진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찍게 된 증명사진은 내가 크루즈에 탔을 때 나랑 대조해보게 되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꼭 사진관에 가서 찍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집에서 흰 벽에 서서 혹은 어두운 벽에 서서 내가 잘 나오게끔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데요. 뭐 모자를 쓴다거나 선글라스 쓴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사진이 왜 중요하냐? 사진을 올린 후에는 디즈니 크루즈 측에서 사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 거절을 당하게 되면 다시 업로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 번에 오케이를 받으면 좋죠. 근데 이게 오케이 받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또 거절을 당했다? 또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냥 한 큐에 끝낼 수 있도록 미리 잘 찍어 놓으면 좋습니다. 승선 시간을 정할 때에는 가장 빠른 시간대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미 오전부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레스토랑도 운영을 하고 있고 수영장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뽕을 뽑으려면 빨리 타야죠. 근데 내가 만일 그날 싱가포르에 도착을 한다? 그럼 그 도착 시간과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승선 시간을 정해야 되겠죠. D-3일 싱가포르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네이버에 쳐보면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모두가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싱가포르 입국 3일 전부터 작성이 가능하거든요. 잊지 않도록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디즈니 크루즈가 떠나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당일 도착하게 되면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하면 크루즈를 놓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전날에는 입국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며칠 더 빠르게 입국해도 되고요. 싱가포르 관광도 하면 좋잖아요. 우리 테마파크를 좋아하는 구독자 베프님들이 좋아할 만한 관광 명소, 테마파크들 여기도 제가 다녀왔는데 그거에 대한 후기들도 이제 곧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차례대로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세요. 지금부터는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되는 준비물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추천 준비물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준비물은 알아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잠옷, 양말, 수영복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기본적으로 무기류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껌도 안 됩니다. 전자담배도 안 되고요. 긴가민가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도 안 됩니다. 면도 칼, 날 길이가 10cm 이상인 가위, 비비탄총, 레이저 안 되고요. 젖병 살균기, 젖병 보온기, 커피 메이커, 디퓨저, 전기 다리미, 스팀 다리미, 멀티탭, 멀티플러그, 전기 담요, 각종 공구함, 드론이나 장난감 자동차 등 원격 제어 가능한 무언가, 전구 장식, 스트리밍 기기 등은 안 됩니다. 가끔 문을 꾸민다고 전구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전구를 꾸미는데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운이 나쁘면 제재를 당할 수도 있고 그걸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애초에 안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다리미나 이런 것들은 화재가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크루즈 내에 다리미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만약 정말 필요하다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알코올은 가져갈 수 있지만 제한된 양이 있습니다. 와인 750ml 이하 2병 또는 맥주 6병인데 그 맥주는 12온스 이하여야 됩니다. 반드시 휴대해서 반입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캐리어에 위탁 수화물을 맡기게 되면 모두 폐기 처분이 됩니다. 물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캐리어에 담으면 안 되고 들고 타야 돼요. 근데 크루즈를 타자마자 내 객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선에서
해서 반입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가전제품들은 별도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습기, 휴대용 선풍기, 수면시계, 백색 소음기, 아기 모니터입니다. 헤어드라이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최대 이 용량 아래 헤어드라이어면 괜찮습니다. 객실에 있는 헤어드라이어가 조금 시원찮긴 하거든요. 따로 가져오시면 좋은데 이 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헤어스타일링에 사용되는 고데기, 스트레이트 아이론 등은 가능하고요. 전기 면도기도 가능합니다. 음식도 궁금하실 텐데 집에서 만든 음식, 조리된 음식, 상하기 쉬운 음식, 단 한 번이라도 개봉된 음식은 일절 반입 금지입니다. 모두 다 뺏기게 돼요. 일반 용품 알아볼까요? 꽃, 과일 등 농산물, 풍선, 양초, 악기, 반려동물, 각종 운동기구, 자전거, 바퀴 달린 신발, 스케이트보드 등 바퀴 달린 것들도 다 안됩니다. 만일 이동이 불편해서 이동 보조 장치가 필요한 사람들은 별도로 디즈니 크루즈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으면 되고요. 만일 캐리어 안에 금지된 제한 품목이 있다면 객실까지 배달이 늦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 디즈니 크루즈에서 사용하게 되는 매직 밴드는 디즈니 어드벤처호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챙겨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디즈니 크루즈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그런 준비물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드 목걸이 있잖아요. 객실 카드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카드키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 편합니다. 텀블러나 음료통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요. 크루즈 곳곳에 음료 스테이션이 있어서 음료를 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일회용 컵이 있거든요. 그 컵에다가 마셔도 되지만 내가 객실에 가져가서 여러 번 나눠서 마시고 싶다 한다면 텀블러나 음료통이 있으면 좋죠. 다이소나 쿠팡 같은 데서 주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옷을 걸 수 있는 고리 모양의 자석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디즈니 크루즈 객실 내부의 벽은 자석이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납할 공간이 많이 없다면 자석으로 된 고리를 붙여가지고 옷을 걸거나 모자를 걸거나 가방을 걸거나 하면 좀 더 편리하죠. 유료 레스토랑에 갈 경우에는 단정한 옷이 필요합니다. 반바지 같은 거 안 되고 민소매도 안 됩니다. 그런 유료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다면 옷을 다 챙겨 가셔야 돼요. 칫솔, 치약, 면봉, 치실 이런 것들 다 제공이 일절 안 됩니다. 그래서 챙겨 오셔야 되고요. 객실 내부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캐리어를 여러 개 가져가면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요. 물론 침대 아래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긴 하나 어쨌든 가방이 많아지면은 넣다 뺐다 해야 되니까 최소로 가져가면 좋죠. 저같이 멀미를 하는 사람들은 멀미약 꼭 챙기시는 게 좋고요. 선물도 챙기면 좋습니다. 선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디즈니 크루즈 타기 전에 미리 알면 좋을 따뜻한 문화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문화를 기억하고 준비한다면 디즈니 크루즈 타는 날이 금방 올 건데요. 문 꾸미기, PC 익스텐더, 픽시 더스트입니다. 디즈니 크루즈는 객실 문 꾸미기 문화가 있어요. 이 문에도 자석이 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좋아하는 글귀라던가 좋아하는 모양을 준비해서 그 뒤에 자석을 붙인 다음에 객실에다 붙이면서 꾸미는 거죠. 문 꾸미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미리 준비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고요. 자석을 별도로 챙겨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 세 편의 크루즈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PC 익스텐더는 마니또 같은 거예요. 서로 누가 누군지를 알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인데요. 나의 이름, 나의 객실이 몇 번인지, 그리고 누구랑 묵는지, 각자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끔 선물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중에 내가 원할 때, 내가 시간이 날 때 그 객실에 가서 그 주머니에다가 걸어놓고 오는 거죠. 그래서 픽시 스탠더를 하실 분들은 주머니를 따로 마련해 오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 개의 주머니가 달려있는 걸 찾기가 쉽진 않은데 잘 검색해 보시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PC 스탠더에 참여를 하고 싶다면 내가 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보통 하는 장소가 페이스북이에요. 제가 고정 댓글 남겨놓을 건데 디즈니 크루즈, 디즈니 어드벤처호를 타려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많은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여기서 PC 스탠더를 모집할 때가 있어요. 혹은 페이스북에서 영어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디즈니 어드벤처, 내가 탈 때가 5월이다 그러면 메이 며칠 검색을 해보시면 그 기간에 타는 사람들 모여있는 그룹이 나올 겁니다. 그 그룹 내에서는 활발하게 PC 스탠더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싶은 사람, 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정보를 주고받으면 돼요. 근데 지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늦게 참여하는 바람에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차를 타실 분하고 주최를 해서 모았는데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픽시 더스트가 있습니다. 픽시 더스트는 랜덤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귀엽네요, 너무 멋져요 하면서 선물 줄 수도 있고요.
지나가면서 객실에 달려있는 어떤 주머니에다가 그냥 넣어도 되고요. 이건 내가 그냥 주는 기쁨으로 하는 거지 준 만큼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줄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미리 사전에 내가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내가 알아서 준비하면 됩니다. 참고로 픽시 스탠더든 픽시 더스트든 선물은 싸게 주고받는 게 암묵적인 룰이에요. 우리로 치면 약간 다이소 물건들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뭐 그것보다 고가를 선물해도 되지만 저가로 서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자가 암묵적인 룰이기 때문에 너무 그 선물의 가격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여유가 있다면 선물을 조금 더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요. 내가 크루즈를 타게 되면 나를 담당하게 되는 크루가 4명이 생깁니다. 내 객실을 청소해주는 그런 객실 담당 크루가 있고요. 밥 먹을 때 나를 신경 써주는 메인 서버, 그 메인 서버를 돕는 어시스턴트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둘을 관리하는 헤드 서버가 있습니다. 크루즈를 타다 보면 매일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약 그 사람들에게 고마울 때는 이런 선물하면 좋으니까 뭐 선물 좀 여유롭게 준비해서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줘도 그만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물을 주는 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추천을 하는 거지 무조건 하자 이렇게 권유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세요. 이제 타는 날이 되었습니다. 탑승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것 중에서 제가 유료라고 말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탑승하는 날 오전에 메일이 와 있을 겁니다. 건강 체크를 하라고 하는 메일인데요.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뭐 감기 기운이 있는지 기침을 하는지 열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데 간단하니까 빠르게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면 승선이 안 되니까. 모든 인원이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대표자가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대표자가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승선 시간에 맞춰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만약 12시 승선으로 결정을 했는데 조금 더 빨리 가면 빨리 태워주겠지? 10시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정한 승선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시는 게 좋고요. 결정한 승선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짐도 많고 하니까 그랩을 많이 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랩을 탈 때 찍어야 될 장소는 마리나 베이 크루즈 센터입니다.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을 하게 되면 캐리어는 맡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캐리어는 바로 객실로 가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캐리어가 없는 동안까지는 내가 필요한 것들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대용 짐으로 따로 짐을 싸는 게 중요합니다. 뭐 약이 될 수도 있고 수영을 먼저 할 거라면 수영복이 될 수도 있고요. 화장을 더 할 거라면 화장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전 체크인을 했을 때 사전 체크인을 했다라는 QR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QR코드는 승선하는 날 정말 자주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미지로 캡처를 해놓는 게 더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순서로 체크인 하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타자마자 해야 할 일들을 알려드릴게요. 타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선내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앱을 열어보는 겁니다. 그럼 앱 화면이 확 바뀌어 있을 건데요. 그때부터 선내 프로그램들, 일정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앱을 통해서 내가 예약 가능한 것들을 예약하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바로 로얄 게더링인데 디즈니 공주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라서 엄청나게 예약이 빡세요. 아마 금방 끝났을 건데 혹시 모르니까 탑승하자마자 앱을 켜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게스트 서비스로 가서 내가 받고 싶은 핀이 있으면 받으면 되는데요. 핀이 무료이긴 하지만 무조건 막 받는 게 아니고 축하할 일이 있거나 기념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걸 받으면 됩니다. 지나가다가 내가 사고 싶은 팝콘통이나 음료통을 발견했다면 그것도 바로바로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것들은 금방 품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수영을 해도 되고 밥을 바로 먹어도 되고요.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1시 이후가 되면 나의 객실로 찾아가 봅니다. 객실 위에 카드키가 꽂혀 있으면 내 객실이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뜯어가지고 카드키를 나눠 가지면 돼요. 카드키는 인원수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도 적혀 있으니까 그 이름에 맞게끔 가져가면 되고요. 그 카드키는 내릴 때까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소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객실 담당 크루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사를 하면 되고요. 그 객실 담당이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고 자기 이름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럼 눈여겨봤다가 앞으로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인터넷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연결은 유료입니다. 하루에 기본 26달러부터 시작하는데 결코 싸지 않아요. 여기에 유튜브 같은 걸 보겠다? 스트리밍 되는 옵션을 붙이면 더 비싸집니다. 하루만 할 거냐, 항해기간 내내 할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요. 몇 대 기기에 연결을 할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미리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정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일정은 하트를 표시하면 됩니다. 하트가 표시된 것들은 15분 전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잊지 않을 수 있고요. 매우 유용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무조건 놓치지 말아야 될 일정들이 있는데 그 일정들은 꼭 기억해 놨다가 무조건 참석하는 게 좋아요. 우선 렛츠 셋 세일입니다. 미키와 친구들, 디즈니 친구들이 모두 다 등장을 해가지고 출발을 알리는 그런 쇼인데 디즈니 크루즈 특유의 이 소리
이걸 들을 수 있는 공연이거든요. 승선하는 날 한 3회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보시고 빠르게 참석하는 게 좋고요. 오후 한 4시, 5시 정도가 되면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안전교육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맞는 구역, 모이는 구역이 카드키에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동을 하면 돼요. 거기에 가시면 카드키를 확인하는 그런 크루가 있습니다. 그 크루한테 스캔을 해야 내가 참석했다는 게 증명이 되고요. 참여를 하지 않으면 방송으로 계속 찾기 때문에 민폐가 되지 않도록 참여를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 내내 나의 저녁 식사는 어떤 순서로 돌아가는가 그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저녁 식사 순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의 뮤지컬 관람일과 관람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특히 리멤버라고 하는 뮤지컬은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 딱 한 번만 관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잘 체크하고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탑승을 했으니까 어떤 것들을 즐기면 되는지 카테고리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것들도 중간중간 나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먼저 선내 엔터테인먼트 쇼입니다. 꼭 봐야 되는 공연부터 차례대로 추천해드리면서 세부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렛츠 세트 세일입니다. 엄청난 공연은 아니지만 첫날에만 볼 수 있고 디즈니 크루즈에서만 진행하는 공연이라서 무조건 보는 게 좋은데요. 첫날 3회 정도 하는데 정신없다 놓치지 말고 시간을 잘 정해야 되고요. 이 카운트다운은 갑자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촬영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볼만한 공연은 뮤지컬 리멤버예요. 월 2와 2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는 뮤지컬인데 이 뮤지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월 2 영화를 미리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영화에서 월 2와 2부는 서로 사랑하지만 로봇이기 때문에 서로 말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뮤지컬은 월 2가 2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하는 과정,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말을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장면, 디즈니 애니메이션 노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노래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노래 가사의 뜻을 알면 알수록 또 감동을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후기를 봤을 때 약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 감동적이고 울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루했다, 이게 원리 내용이 맞냐, 이러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이 공연은 관람일과 관람 시간이 각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일정표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촬영이 불가한 공연이니까 참고하세요. 세 번째 볼만한 공연은 뮤지컬 디즈니 She's the Adventure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알면 좀 더 재밌는데 미니 선장이 막 배를 몰고 있어요. 크루즈를 몰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자리를 좀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피한테 부탁을 하는데 구피가 한때 나도 선장이 꿈이었던 적이 있는데 이 키를 잡는 게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미니가 자리를 비우면서 팅커벨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팅커벨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구피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디즈니 캐릭터들 등장을 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구피에게 할 수 있다,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역시 촬영이 불가고요. 생각보다 꽤 재밌습니다. 약간 디즈니랜드에서 볼 법한 그런 스타일의 뮤지컬이어서 친숙하기도 하고요. 리멤버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일정표 보시고 관람일에 내가 적당한 시간에 가서 관람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불꽃놀이 라이온킹 셀러브레이션 인 더 스카이입니다. 보통 다른 디즈니 크루즈는 해적 테마로 불꽃놀이를 진행하는데 디즈니 어드벤처호만 라이온킹 테마로 하거든요. 라이온킹 노래에 맞춰서 불꽃이 터지는데 특히 인도의 국민 배우 샤룩칸의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공지되어 있는 시간보다 좀 더 일찍 가서 자리를 잡는 게 좋은데 어느 자리가 좋은지는 지난 브이로그에 제가 담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후기를 들어보니까 약 $50 정도 내면 좋은 자리를 주고 술까지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걸 구입할 정도는 아닙니다. 라이온킹 불꽃놀이는 일정 중 단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무조건 일정표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다음은 어벤져스 어셈블입니다. 디즈니 어드벤처호에 어벤져스 멤버들 다 모인다는 설정인데요. 하지만 로키와 레드스컬, 빌런들이 등장을 하면서 디즈니 어드벤처호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어벤져스가 이에 맞서 싸우는 내용인데요. 무대에서도 진행하지만 뒤에서도 진행을 하는 등 앞과 뒤를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적절한 순간에 앞과 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연이 끝나면 무대 앞에서 캐릭터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가지 말고 캐릭터들과 사진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피와 프렌드십입니다. 더피와 친구들이 영어로 노래를 하는 그런 독특한 뮤지컬인데요. 보통 더피와 친구들은 상하이, 홍콩, 일본에서 각자의 아시아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선 특이하게 영어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더피와 친구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특이하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더피와 친구들이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더피와 친구들을 모르면 재미가 확 떨어지는 게 단점입니다. 공지되어 있는 시간보다 공연 시간 자체가 짧아서 너무 늦게 가면 공연이 끝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다음은 베이맥스 슈퍼 엑서사이즈 엑스포입니다. 히로 베이맥스와 함께 아침 운동을 하는 컨셉의 공연인데요. 귀여운 동작을 하는 베이맥스를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일에 오전에만 한 2회에서 3회 정도만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으려면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은 모아나 콜 오브 더 시입니다. 모아나 이야기를 간략하게 간추려서 표현하는 뮤지컬 공연인데요. 수영장에서 진행을 하고 무대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 진행을 할 뿐만 아니라 너무 간단한 소품과 역할극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서 재미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땡볕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 모자, 그리고 수건을 두르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땡볕이 엄청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관람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관람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인 것 같아서 무조건 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디즈니 어드벤처의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디즈니 어드벤처호 안에는 17곳 정도의 먹을 곳이 있는데요. 그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로테이셔널 다이닝부터 알아볼게요. 로테이셔널 다이닝은 모든 디즈니 크루즈에서 저녁 식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순환식 식사입니다. 3박 4일 기준으로 모든 객실은 다음 6가지 경우 중 하나를 배정받게 되는데요. 앱을 열어 일정표를 보면 자기가 이 중 어느 순서로 식사를 하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4박 5일 일정이라면 앞서 갔던 곳 중 한 곳을 한 번 더 가는 일정으로 짜여집니다. 지금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레스토랑들을 이해하면 이제 이 표가 이해가 될 건데요. 순환식 식사에 들어가는 레스토랑은 총 6곳입니다. 이렇게 짝을 지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지는데 이 짝 중 하나씩만 갈 수 있도록 배정이 되죠. 픽사마켓 레스토랑과 인첸티드 썸머 레스토랑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매 레스토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내부 컨셉이나 이름이 비슷한 게 특징입니다. 묶인 레스토랑들은 같은 메뉴가 제공되기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 픽사 레스토랑을 가는 팀은 인첸티드 썸머 레스토랑에 일정이 없고 내비게이터 클럽을 가는 팀은 자매 레스토랑인 할리우드 스포트라이트 클럽이 일정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나는 그 레스토랑에 가보고 싶은데 그러면 가볼 기회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로테이셔널 다이닝은 저녁 식사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레스토랑이 있다면 아침이나 점심을 먹으러 가면 돼요. 모든 레스토랑들이 아침과 점심도 제공을 하거든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물론 저녁에 하는 이벤트나 공연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내부 분위기는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이 조합에 걸려서 이 순서로 식사를 했는데 인첸티드 썸머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가보면 됩니다. 애니메이터 시리즈 자매 레스토랑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침과 점심을 주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에 내가 안 걸린 레스토랑들을 가보면 되는 거고요. 어떤 곳은 뷔페, 어떤 곳은 서빙 스타일로 주므로 그건 참고하세요. 저녁 식사는 모든 곳이 서빙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나는 저녁에 꼭 이 레스토랑을 가보고 싶다 이런 게 있다거나 내가 무조건 선호하는 그 순서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디즈니 크루즈 홈페이지에 있는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넣으면 그 요청을 받아주기도 하는데요. 100% 받아주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신 상태에서 메일을 보내보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는 5시 45분 식사와 8시 15분 식사가 있는데 이것도 사전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청을 안 하면 보통 8시 15분 식사에 걸립니다. 보통 앞에 식사를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아이가 있는 가족들은 그런데 일찍 재워야 되니까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8시 15분 식사를 하게 되면은 약간 밤 9시 반, 10시 가까이 되어야 식사가 끝나기 때문에 약간 부대끼는 단점이 있고요. 대신 늦은 오후에는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즐길 수가 있죠. 5시 45분 식사 같은 경우에는 늦은 오후 프로그램들을 놓칠 수가 있지만 뭐 식사하고 그 뒤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크루즈를 즐기거나 소화를 시킨 상태에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산한 걸 좋아한다면 8시 15분 식사가 좀 더 한산하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별도로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합석하는 분위기로 가는데요. 내가 합석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합석이 조금 싫다면 미리 디즈니 크루즈 측에 요청을 넣어서 나는 단독 테이블을 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 일행이 많아서 2객실 이상 머무르게 되는데 이 2객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면 이것 역시 요청을 넣으면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재미있는 건 로테이셔널 다이닝을 할 때 나를 담당해주는 서버들도 함께 도는데요. 오늘 저녁에 만났으면 내일 저녁에도 만나고 3일차 저녁에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분들과 정이 들기도 하는데 서버분들이
나의 취향이나 내가 못 먹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잘 그대로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가끔 마술쇼도 보여주고 재밌는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이 들 수 있으니까 아까 전 선물을 준비하라고 한 건데 팁이 될 수도 있고요. 강요는 아닙니다. 이제 이 6개 레스토랑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사 마켓 레스토랑은 픽사 애니메이션으로 꾸며진 레스토랑입니다. 어느 자리에 앉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공간마다 꾸며진 애니메이션이 달라서 둘러보는 재미가 있는 곳이죠. 아침과 점심에는 뷔페가 제공되는데요. 음식 종류가 많고 대중적인 음식이 많아서 가장 만족하실 만한 뷔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서빙으로 바뀌는데 캐릭터가 나오거나 그런 이벤트는 없습니다. 인챈티드 썸머 레스토랑은 겨울왕국과 라푼젤을 테마로 하는 레스토랑인데요. 저녁에는 어느 쪽에 앉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아침과 점심에는 내가 원하는 쪽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앉고 싶은 곳에 앉으면 됩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뷔페가 제공되는데요. 라푼젤 쪽은 동남아시아 쪽 음식 뷔페가, 겨울왕국 쪽은 지중해 음식 뷔페가 제공됩니다. 근데 종류가 픽사만큼 많진 않고요. 캐릭터가 나오거나 이런 이벤트는 없습니다. 클럽 시리즈의 내비게이터 클럽과 할리우드 스포트라이트 클럽은 저녁에 공연을 보면서 식사하는 곳으로 운영됩니다. 내비게이터 클럽 쪽은 무대 없이 캐릭터들과 연기자들이 테이블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추고요. 할리우드 스포트라이트 클럽은 무대가 있어서 무대 위에서 라이브 악기 연주와 함께 캐릭터와 가수가 등장하면서 공연을 펼치죠. 두 공간의 분위기와 공연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둘 다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아침과 점심에도 식사가 제공되는데요. 여긴 뷔페가 아니고 서빙식으로 음식이 제공됩니다. 애니메이터 시리즈의 애니메이터 팔레트와 애니메이터 테이블은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두 곳 모두 저녁에 그림을 그린 후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사 중 내가 그린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림을 돌려받을 때 공식 디즈니 애니메이터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기도 하죠. 이곳은 아침과 점심을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낮 시간대에 별도의 체험 공간으로 바뀌니까 참고하세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캐주얼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뭔가 좀 간단하게 먹고 싶다 싶을 때 가볼 만한 곳들입니다. 모글리 이터리는 정글북 테마의 퀵 서비스 레스토랑입니다. 반 뷔페 스타일인데요. 급식 받아 먹듯이 원하는 음식을 말하면 담아주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뉴는 탄두리 치킨, 버터 치킨, 커리와 같은 인도식입니다. 코스믹 케밥도 반 뷔페 스타일인데요. 마블 테마입니다. 이름 그대로 케밥, 랩 등 중동식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랜마 탈라의 키친은 모아나 테마 레스토랑으로 아시아풍 음식을 제공하는 반 뷔페 스타일입니다. 김치도 있고 덮밥처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죠. 스티치의 오하나 그릴은 릴로와 스티치 테마의 햄버거 레스토랑으로 맥도날드에서 주문하듯이 주문하면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제공됩니다. 고추장 버거라고 해서 우리나라식 김치가 들어간 햄버거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외에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피자 가게 이름을 옮겨온 피자 플래닛에서는 다양한 피자를 제공하고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위지 프리지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서 소개했던 4곳은 예약제입니다. 앱을 통해 예약한 사람만 입장해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미리 앱으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다 가는 게 시간적으로 어렵다면 그레마 탈라의 키친이나 스티치의 오하나 그릴 정도 추천하는데요. 익숙한 맛이기도 하고 맛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후기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든 식사, 앞서 소개했던 6곳의 로테이셔널 다이닝에 속하는 레스토랑과 퀵 서비스 레스토랑 모두 다 무료입니다. 무료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 크루즈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십 번, 여러 번 먹어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끼 꼭 한 곳에 가서 먹을 필요는 없고요. 저기 가서 조금 먹어보고 저기 가서 조금 먹어보고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유료 레스토랑은 2곳이 있습니다. 할로 트라트리아는 뭐 스테이크, 파스타 같은 것을 파는 곳인데요. 여기는 유료이고요. 여기는 따로 예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격식을 갖춰야 되는 곳입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되니까 옷을 따로 챙겨가는 게 좋고 성인들만 입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이크와 썰리의 플레이버 오브 아시아는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오는 일식집을 재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역시 예약을 해야 되고요. 점심에는 테판야끼와 스시를, 저녁에는 오마카세를 판매합니다. 역시 어느 정도 격식을 차려야 되는 곳인데 할로 트라티아보다는 좀 덜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그 외 공주어 개구리 라운지바, 베이맥스 카페, 백설공주 마녀바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음료와 관련된 곳들은 다 유료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방문하는 게 좋고요. 각종 탄산 음료는 다 무료입니다. 크루즈 곳곳에 음료 스테이션이 있으니까 마음껏 드시면 돼요. 또 하나, 룸 서비스는 24시간 무료입니다.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데요. 전화해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말하면 되고요. 단 마지막 날 밤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는 팁 문화가 없긴 하지만 이 크루즈 내부는 철저하게 미국 문화입니다. 그래서 룸 서비스를 갖다 주면 팁을 어느 정도 주는 게 좋고요. 다만 단점은 24시간이나 좋긴 좋은데 이 음식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데 이 전화를 정말 안 받습니다. 첫 출항 때도 그랬고요. 최근 후기를 봐도 정말 안 받는다 이런 후기가 정말 많거든요. 저도 한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디즈니 어드벤처호 내부 쇼핑 정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메인은 월드 오브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어드벤처호에서만 판매하는 각종 굿즈가 이곳에 모두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희한하게 두 곳으로 나뉘어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는 게 좀 단점이죠. 월드 오브 디즈니 2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 다른데요. 미국 디즈니 월드와 디즈니랜드에서 파는 굿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겐 신기할 수 있고요. 저같이 여러 번 갔던 사람들에게는 좀 중복되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더피와 친구들 샵은 이름 그대로 더피와 친구들 굿즈만 판매합니다. 오직 디즈니 어드벤처에서만 살 수 있는 핀, 인형 키링 등을 볼 수 있고 크루즈 전체를 다니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미션지도 이곳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미션 수행에 성공하면 인형에게 씌울 수 있는 항해사 모자를 선물로 준다고 하네요. 인어공주 테마의 트레저 올톨드에서는 일반 굿즈보다는 패션이나 액세서리 위주로 판매됩니다. 예쁘다기보다는 독특한 느낌을 주는 굿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디즈니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더라고요. 캐슬 컬렉션은 일반적인 인형이나 머리띠를 판매하는데요. 디즈니랜드를 많이 가보신 분들에게 친숙한 굿즈들이 보일 겁니다. 다이아몬드와 위시스는 고가의 액세서리를 판매합니다. 일정표를 보면 특정 시간대에 방문하면 할인을 제공하기도 하니까 관심이 있다면 앱 일정을 잘 확인해보세요. 아트 오브 디즈니라는 곳은 샵 느낌은 아닌데 크루즈 곳곳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되고 종이나 캔버스 중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크게 8곳이 있는데 이외에 언급하지 않은 곳들은 컨시어지 전용이라서 여기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고요. 이중 표시된 곳들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릴 경우에는 갑자기 예약제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앱을 확인해 보시고요. 첫 항해였던 저 같은 경우에는 첫날 굿즈샵 예약제가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정마다 다른 것 같은데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1일차와 2일차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기줄이 엄청 길거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몇 명 들어가면 몇 명이 나올 때까지는 들여보내지 않고 몇 명이 나와야지 몇 명 좀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명품샵 들어가듯이. 근데 3일차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쫙 빠지면서 대기가 없어집니다. 편안하게 굿즈샵을 들어갈 수 있고요. 대신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품절되는 굿즈들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품절되는 것들도 있고 재고 파악이 안 돼서 품절이 안 됐는데 품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품절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시고 다른 샵을 가보시면 그 샵에 버젓이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날 혹은 뭐 오후 늦게 다시 한번 가보면 굿즈가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이따 오후에 사야지 내일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없어집니다. 참고로 영수증은 버리지 마시고요. 영수증이 있으면 상품샵이 운영하는 시간 내에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옷 같은 경우에는 날개 크거나 작을 수 있잖아요. 객실에 올라가서 한번 입어본 다음에 사이즈를 교환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유료 레스토랑도 그렇고 굿즈샵도 그렇고 결제를 할 때는 내 이름이 박혀있는 카드키를 제시해서 객실 비용에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놀이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어드벤처에는 무려 3개의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모두가 다 마블 테마입니다. 디즈니 크루즈 역사상 놀이기구가 들어간 디즈니 크루즈는 디즈니 어드벤처가 처음이어서 엄청 화제긴 한데 막 재밌진 않아요. 먼저 아이언 사이클 테스트 런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자세로 급발진으로 출발해 마치 바다 위를 질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롤러코스터인데요. 2명이 함께 타게 되고요. 최소 120cm, 최대 195cm 사이 키를 가진 사람들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저는 못 타봤는데 이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팀 퀀텀 레이서는 앤트맨과 와스프 테마의 자동차 놀이기구로 직접 운전을 하면서 트랙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엄청 커진 자동차 장난감을 타는 설정인데 성인에겐 작은 느낌이네요. 키가 최소 89cm 이상이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루트 갤럭시 스피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테마의 회전 놀이기구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조종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키가 82cm 이상이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세 놀이기구 모두 7세 이하 어린이는 14세 이상의 보호자와 탑승을 해야 되고요. 고정된 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놀이기구도 앱으로 예약제를 실시하는데 예약제를 실시하는 시간이 있고 아닌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닌 시간대는 일반 대기로 탑승이 가능하고요. 롤러코스터는 탈만하다는 후기가 많은데 다른 2개는 굳이 뭐 안 타도 되는 그런 놀이기구긴 해요. 아이들이 있다면 좋아하겠지만 성인 기준에서는 뭐 굳이 안 타도 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제가 놀이공원을 좋아하고 놀이기구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말했다면 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차라리 롤러코스터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도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니까 스킵한다고요? 성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세요. 엣지와 바이브라는 공간은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닌텐도 같은 게임기도 있고요. 탁구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테이블, 휴식 의자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표를 보면 정말 수시로 10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0대 아이와 함께 간다면 일정을 눈여겨보세요. 8층에는 그보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들이 몰려 있습니다. 마블 테마의 놀이공간, 마블 웹 워크샵, 디즈니 공주
공주들이 나오는 페어리테일 홀, 토이스토리 테마의 놀이공간 앤디의 토이박스, 작은 규모의 시뮬레이터와 디즈니 상상력을 배워볼 수 있는 월트 디즈니 이매지니어링 랩, 선장 미키와 미니를 종종 만날 수 있는 미키와 미니의 캡틴 덱, 아기들만을 위한 공간 이저 스몰월드 너서리가 있습니다. 이곳들은 실제로 그 나이에 많은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일정표를 보다가 보면 오픈하우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가끔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 시간대에는 성인들도 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꾸며진 공간들이고 정말 디즈니스러운 것들이 많으니까 디즈니를 좋아한다면 오픈하우스 시간에 맞춰서 방문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기타 가볼 만한 공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스타일 스튜디오는 마블 속 캐릭터 분장을 해주는 곳인데 성인 포함해 그 누구나 예약을 해서 즐길 수 있고 유료입니다. 탑승 전에 예약을 하는 게 좋고 특정 시간대에는 라운지로 운영되기도 한다는데요. 메이크업만 하는데 $7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퀄리티로 옷을 입느냐에 따라 $230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공주나 왕자로 만들어주는 비비디 바비디 부티크도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유료 체험 공간인데요. 3살부터 12살까지 체험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로 꾸미냐에 따라 $100에서 $300 정도 합니다. 성인도 방문해서 픽시더스트를 뿌려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데 픽시더스트가 피터팬에 나오는 팅커벨의 그 요정가루거든요. 요청하게 되면 머리 위로 반짝이는 무언가를 뿌려줍니다. 늘 뿌려주는 건 아니고요. 바쁠 때는 피해서 가는 게 좋겠죠. 이외에 싱가포르 커피 브랜드 바샤 커피와 유명한 차 브랜드 TWG도 내부에 있는데요. 오직 여기서만 디즈니와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들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구경도 해보고 향도 맡아보세요. 베이맥스 테마의 샌프란소코 스트리트 테마구역에 가면 빅히어로 아케이드라고 해서 큰 오락실 같은 공간이 있는데 방 카드 키를 대면 그 누구나 무료로 각종 게임을 즐겨볼 수 있고요. 특정 시간대에는 베이맥스 그리팅도 하니까 만나고 싶다면 앱을 확인해보세요. 베이맥스 시네마라는 이름의 영화관에서는 수시로 영화가 상영되는데 4개관에서 디즈니 고전 작품부터 최신작까지 계속 이어서 상영됩니다. 호퍼스처럼 얼마 전 극장 개봉한 작품도 볼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괜찮다면 영화 관람도 해보세요. 물론 영어로만 제공이 됩니다. 이외에도 16층에 빨래방이 있고 다리미도 사용할 수 있다니까 참고하시고요. 10층에는 헬스장과 스파가 있는데 역시 이용하시면 되고 심지어 머리 깎아주고 면도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헬스장은 무료니까 그 누구나 가서 운동하실 수 있고요. 만약 아프거나 위급한 일이 생기면 9층에는 응급실을 찾아가면 되는데 여긴 또 특이하게 24시간 운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아플 것 같다면 미리미리 게스트 서비스에 얘기를 하거나 미리미리 찾아가 보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일정 중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앱에 나오는 일정들을 다 소화하는 건 무리입니다. 가봐야 되는 공간도 많고요.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것들을 체험하면 좋을지 몇 가지 추천 프로그램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로얄 게더링입니다. 디즈니 공주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승선하자마자 선착순으로 앱을 통해 예약을 받습니다. 무료라서 인기가 많고요. 거의 오전 탑승자에 한해서 마감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공주를 아예 못 보는 건 아니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패밀리 크래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거는 온 가족이 함께 뭔가 만들기를 하는 체험입니다. 뭔가 기념품을 가져가고 싶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일정을 보다 보면 포토타임도 정말 많은데요. 그 시간마다 뭐 배경지도 바뀌고 뭐 컨셉도 바뀌니까 내가 만약 유료 포토 프로그램을 살 생각이 있다면 그 시간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캐릭터 댄스 타임은 말 그대로 캐릭터와 춤을 추는 시간인데요. 약간 디즈니판 클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런 투 드로우는 디즈니 캐릭터를 직접 그려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똥손이어도 디즈니 캐릭터를 그리다 보면 정말 디즈니 캐릭터가 종이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디즈니랜드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이니까 여기서도 해보면 좋겠죠? 빙고는 2일차와 3일차에 열리게 되는데 2일차보다 3일차 상금이 훨씬 더 큽니다. 빙고는 유료로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최소가 종이 한 세트인데 이게 $3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 $100까지 세트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여러 종류의 세트가 있으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끔 결제를 해서 즐겨보시면 되고요. 캐릭터 만남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지만 만날 수 있는 캐릭터, 일정표에 등장하는 캐릭터,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공지되어 있는 시간과 장소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찾아가면 되고요. 랜덤으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랜덤으로 등장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계단이 있는 곳에서 자주 등장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사일런트 디스코 파티도 있습니다. 나만 노래를 듣도록 헤드셋을 끼고 춤을 추는 건데 헤드셋을 빼면 다른 사람들 다 조용한 상태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약간 재밌습니다. 아직 걷지는 못하지만 기어다니는 아기와 함께 여행을 한다면 잭잭의 나이퍼 대시를 한번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기어다니는 아기들끼리 기어달리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딱 그때만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추억을 남기기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라이브 연주나 라이브 노래를 들려주는 시간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곳에 가서 여유를 갖고 조금 문화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내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보세요. 첫 번째 팁 문화입니다. 한 2일차 저녁인가 오후 정도가 되면은 팁봉투를 놓고 가요, 방에. 자, 그 팁봉투는 현금을 넣어서 팁을 주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먼저 알아둘 것은 디즈니 어드벤처호는 팁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1일에 1인당 16달러가 결제가 되는데요. 만약 3박 4일을 묵게 된다면 3박에 해당되는 곱하기 3, 48달러를 결제를 하게 돼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만일 4인 가족이 타게 되면은 48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이 팁은 성인 아이 할 것 없이 무조건 한 사람당 16달러씩, 하루에 16달러씩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결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해 한다면 팁봉투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만약 좀 더 주고 싶다면 팁봉투에 팁을 넣어서 직접 줘도 되고 객실에 두고 내리셔도 됩니다. 내리기 전날 오후 정도가 되면 객실에 러기지 택이 놓여지게 되는데요. 그 러기지 택은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고 여러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객실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저는 도날드였고요. 다른 객실은 미키고 다른 객실은 미니고 이럴 겁니다. 내리기 전날 밤 10시까지 모든 캐리어를 다 싸서 복도에 내놓게 되는데, 복도에 내놓을 때 그 러기지 택을 달아서 내놓으면 됩니다. 그럼 밤새도록 나의 캐리어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자동으로 터미널에 내려지게 돼요. 그 다음날 내릴 때 그냥 몸 편하게 내려서 터미널에서 내 캐리어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찾을 때 내가 걸어놨던 그 캐리어와 색깔에 맞는 곳에 가면 캐리어가 놓여 있어요.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내릴 때에는 다시 싱가포르에 입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입국 신고서를 다시 작성을 해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리는 날 아침에는 아침 7시부터 내리기 시작하는데 방송으로 무슨 캐릭터 무슨 색깔 나오세요 라고 방송이 나옵니다. 전 도날드 파란색이었거든요. 파란색의 도날드 나오세요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서대로 내리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게 이제 하선을 하게 됩니다. 아침 8시까지는 객실을 비워줘야 되고요. 아침 식사까지는 포함이어서 느긋하게 식사하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만일 내리기 전에 앱 알람으로 아웃스탠딩 밸런스라고 해서 미결제 금액이 있다라는 푸시 알람을 받게 된다면 게스트 서비스에 들려가지고 미결제 금액을 결제하고 내리면 되고요. 터미널에서 캐리어를 찾고 나가게 되면 그랩 타는 곳 너무 잘 안내가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가서 그랩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면 됩니다. 내가 썼던 영수증 결제 내역은 하선한 다음에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야 공식 홈페이지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막 일주일이 지나도 다운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다운로드 버튼이 먹질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고객센터에 얘기를 했더니 메일로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제 내돈내산 솔직 후기를 끝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큽니다. 그리고 새 것이니까 깔끔하고요. 그리고 다른 디즈니 크루즈에 비해서 구성이 남다르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보여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너무 중복입니다. 다른 디즈니 크루즈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약간 아시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좀 생소한 문화가 들어간 그런 프로그램도 좀 보이고요. 디즈니 크루즈를 한 번이라 탔던 사람들은 너무 중복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미국에서 탔던 디즈니 크루즈와 좀 다릅니다. 대다수가 아시아인이고 서양인들이 조금씩 있는데 즐기는 데 있어 좀 샤이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다 같이 춤을 추거나 다 같이 수건 돌리자고 했을 때 약간 내성적인 부분들이 보였는데 미국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확실히 초반이어서 그런지 미숙한 점들이 많이 보여요. 캐릭터 만남할 때 질서가 잘 잡히지 않고 공연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안내 방송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운영 초기의 미숙함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아지리라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보를 모르면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은 내가 손해를 엄청 많이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보를 알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는 게 맞고요.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내부 직원들은 너무 좋아요. 제 담당 서버들, 제 객실 담당 모두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팀 엄청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즈니를 모르면 재미가 반감될 겁니다. 반의 반감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럴 것 같다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고 가는 게 좋은데 어떤 것들을 보고 가면 좋을지 제가 리스트를 작성해 놨으니까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너무 기대를 하지 않도록 기대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크루즈잖아요. 바다 위에 있다가 보니까 아무리 디즈니라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불꽃놀이가 디즈니랜드에서 하는 것만큼
화려할 수는 없고요. 음식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을 수는 없습니다. 놀이기구도 당연히 디즈니랜드 것보다 더 재미있을 수가 없고요. 공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너무 기대를 하면은 실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 컨트롤하고 타면은 만족감이 확 올라가실 거예요. 내부는 시원합니다. 근데 내부를 벗어나서 외부로 나가면 정말 너무 더워요. 여름이 되면 훨씬 더 더워질 것 같은데 이 점 참고해서 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솔직한 후기를 말하려고 했는데 또 자꾸 팁을 드리게 되네요. 근데 어쨌든 한 번쯤은 타볼 만한 그런 크루즈인 것 같고요.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꼼꼼하게 담으려고 했어도 못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수영장도 이용하지 못했고, 김치 핫도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먹어봤고,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무제한인데 아이스크림도 한 번 못 먹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만 보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뭐 크루즈 치고는 잘 생각해보면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닙니다. 객실만 잘 선택하면. 자,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을 하면 운영 노하우나 혹은 피드백을 받아서 운영 방식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속에서 안내해드렸던 것들이 달라진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발견했거나 다른 경험을 했다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알 수 있게요. 이 영상의 댓글창이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정 댓글 남겨놓은 페이스북 링크는 앞서 소개했던 픽시 스탠더 그룹을 지을 때도 좋지만 정말 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거든요. 꼭 가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이 영상에서 또 미처 말하지 못한 디테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들은 제가 웹진 글로 옮기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웹진도 종종 들어오셔가지고 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영상들 1일차에 뭐 했는지 2일차, 3일차에 뭘 했는지 그 영상 시리즈도 올렸잖아요. 브이로그식으로. 그거 안에도 정말 세세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들도 보고 가시면 좋아요. 스포일러가 고민되신다고요? 스포일러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는 보고 가셔도 되고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엄청 많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디즈니 크루즈고 디즈니랜드고 요즘 테마파크니까요. 참고하셔서 즐겁게 항해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